자, 공통 독서 토론은요, 도서 제목이 갈매기의 꿈이었고요. 과제는 지난주에 질문 토의를 줬습니다. 다음 주까지 갈매기 꿈 들어갑니다. 다음 주 과제는 사전에 먼저 안내해드리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클럽 팀장이 됐을 때 책 한 권 읽고 우리 그냥 얘기 나누다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 접근할 때는 또 다른 형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다음 주에는 책 읽기를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거였죠. 오늘 할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오늘 할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지 형태의 질문 방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다음 주에는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설 갈매기의 꿈 비교 분석에서 생애조사 작가 분석 이게 마지막 그 버전이에요. 네. 그러면 작품 주제와 해설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 다음에 주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요거 한번 하고 나면요 진짜 갈매기의 꿈 같은 책을 쓰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것 분석 소설 분석 몇 권 하고 나서 지금 어린 왕자를 쓰고 싶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거 먼저 딱 정리해놓고 쓰면요 그냥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 먼저 하면서 책에서 예, 이거 딱 하고 나면요 그냥 소설이 머릿속에 그림이 다 나와버려요. 왜 주제부가 이렇게 시키는구나. 스토리를 통해서 반복 기법을 쓰고 비교 대조 기법을 쓰고 갈등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소설은 갈등 구조가 없으면 소설이 아니잖아요. 네,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그 대립된 사람을 하나 가상 인물을 끌어내가지고 막 갈등 구조를 만들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비교시킬 거냐. 발단전개로 쓸 거냐. 아니면은 어린 왕자처럼 회상을 먼저 끌어내고 그 다음에 사실로 들어가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 거냐. 플롯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작품을 평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요런 이렇게 설계를 먼저 다 짜놓고 그러고 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가지고 쓰는 사람은 이런 구조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돼. 정말 여러분 이거 딱 한 번, 몇 번만 딱 하고 나면 진짜 작가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정말 눈에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과제는 이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학생용 교재 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삼님 과제하셨어요. 그랬어요? 보내주세요. 그럼 요거 먼저 한번 검토를 같이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같이 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진행하다가 그룹을 만들어주면 그룹끼리 또 소위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기서 잡아놨어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아 꿈을 실현하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아주 핵심 메시지죠. 핵심 내용은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의 한계를 넘어선 비행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추구했던 것들을 사랑으로 나눔으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학습 방침은 한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본다.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실천한다. 진정한 자신을 알고 꿈을 위해 도전해본다. 자, 그럼 이제 미리 생각하기 이런 거는 여기서는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학생들하고 할 때는 좀 좋죠. 자신이 평상시에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계를 느끼는 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왜 그런 한계를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계를 듣고 느끼는 이유를 적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읽기 전 학습.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이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 저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마디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이 책 저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실 분 먼저 누구든지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큼만 하시면 돼요. 저자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 저자 조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박 원장님부터 한번.
아니 간단히 앞에 네네, 나와 괜찮아요. 있는데 예. 어린 왕자도 그렇고 이것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있을 수 있겠다. 예, 맞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더욱더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출판에 엄청나게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걸로. 그래서 심지어 손으로 다 써서 이것을 다 전날 서로 해서 읽어보고 아니면 이제 책을 내게 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의 어떤 감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엄청난 도전이 됐던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오만하고 불순한 책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시대에 도전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했던 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데 갈매기는 느낌을 어떻게 봤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선장이었으면 갈매기가 더 없을 텐데 물론 갈매기가 하늘을 나는 존재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데를 나는 것은 아닌데 그 비행기를 타면서 그렇게 갈매기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책을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가르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저는 이제 요거하고 허브의 도덕론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주 가치관을 넣으면서 책을 이 책을 작업을 했는데 되게 애들이 많이 도전받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 번 가서 서너 달 정도 가지고 이 책을 작업을 했어서 그래서 가르친다 제가 느끼는 그런 네. 근데 아마 그 비행기 타고 갈매기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리를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를 타고 나는 것과 갈매기를 대비시키니까 비행기가 나는 원리 있잖아요. 갈매기가 나는 원리. 예, 그런 거하고 대비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 원리도 가르치고 과학까지 들어가서 비행 그렇죠. 원리도 수업을 해줬는데 신기하게 사람 인간이 그 새를 보고 원리를 파악해서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고 비행기를 알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다 보니까 새가 나는 원리를 알게 됐다는 것도 되게 그렇죠. 신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저자가 그 통비치 주입자를 태학을 당하지 않습니까? 태학 당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자유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다. 기왕 개도권에서 그 버티기가 좀 힘들었고 자유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 삼천시간이라는 비행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비행 기술이 그 단계별로 상당히 진화하면서 갈매기와 같은 그런 그 꿈을 가졌던 생각, 그 과정이 유사하면서 그 삶의 경험과 그 꿈이 결합된 그래서 그 어느 한계를 넘어서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작가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가 그 배경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가 그때 우주선 발사한 시기였거든요. 달에 우주선 가는 시기. 그러니까 갈매기가 현재를 초월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잖아요. 그게 이제 우주까지 가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것과 함께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잖아요. 뭐 흑인 운동이라든지 뭐 그때 세계가 그냥 거의 막 데모도 그때 당시에 그런 그 베트남 전쟁과 함께 연결되면서 자유의지 막 자유를 찾는 막 부르짖음 여기 다 연결된 속에서 그 저자의 그 꿈이 그 안에 서려 있고 불협화음을 해결하려는 마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이 주제에만 관해서 이렇게 같이 서로 나눕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롱비치 주립대학 퇴학하고 공군 입대하고 자유기고가로서 비행잡지 편집자 활동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된 거죠. 편집자 활동을 했던 것이 글을 쓰는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 퇴학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대학에서 퇴학당할 정도면 일반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에서 퇴학을 당해서 어떤 행동들로 퇴학을 당했는지. 그쪽에서 이거는 어떤 틀에서 깨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따랐기 때문에 당했다고 보고 저는 자유가 강했고 현재 그 대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아마 이건 뭐 좀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람 나이가 36, 36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 다닐 때가 데모하는 그 시기예요. 딱 데모하는 시기에 걸린 거. 이게 좀 여기 흑백 문제. 예, 이게 이때가 막 그때거든요. 예, 데모와 퇴학 당했으면 틀림이 그 일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뭐 하면, 예,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성직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을 낸 거잖아요. 왜냐면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자유의지와 막 그 현 상태를 벗어나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슷한 소설 중에 연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안도인 씨가 쓴 연어는 두 가지 큰 차이를 보여요. 연어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살아요. 은빛 연어가 떠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갈매기 조나단은 공동체에서 벗어나 버려. 이게 소설이 큰 두 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든, 근데 은빛 연어도 쫓겨날 상황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막 동족들이 죽고 막 누나들이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 커뮤니티를 지키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커뮤니티를 지키는 쪽으로 가. 이게 동양적 사고. 한국 사람이 쓰는 소설이죠. 서양적 사고는 어린 왕자도 별에서 벗어나. 싸워서 그냥 나가. 갈매기도 나가. 그러고 돌아와. 이게 서양의 돌아오는 모드예요. 동양은 끝까지 참아. 그래서 이 동서양의 참 큰 패러다임인데, 여기서도 이제 갈매기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세계를 바꿔놓는. 그게 이제 뭐가 좋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의 또 세계관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동양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상황을 보고 판단해라. 지금은 내가 떠났다가 해외의 문물을 받아서 돌아오는 게 더 유익하냐? 아니면 내가 나갔다 온들 큰 차이가 없냐? 이 판단을 통해서 나갈 때라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나가라. 근데 나가도 별거 없다 라고 판단되는 지켜라. 이런 판단이 중요하지, 동양은 지키고 서양은 나가고, 이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30년대 경제공황기에 태어났잖아요. 36년이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폭 투하됐죠. 흑백 문제 있죠. 암살도 있죠. 달 착륙이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이 당시에 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희망을 꿈꿨다고. 그런데 갑자기 1, 2차 대전이 빵 터지니까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 허무주의가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럼 뭐냐 이게. 그래갖고 허무주의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한지 몰라요. 그 자살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게 실존주의거든요. 너는 가치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너는 가치 있어. 정자 수십만 개 중에서 너는 유일하게 뽑힌 게 뭐 이런 식으로 너의 가치를 주장했었어요.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래갖고 실제로 자살률이 엄청 줄었어요. 심리학 그 연구 결과에서. 그래가지고 실존주의가 그때 꽃을 또 피우죠. 요걸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정보끼리 연결하고 다른 정보끼리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냥 풍성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어린 왕자하고 갈매기 꿈만 읽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르쳐요. 야, 부딪히면 나가. 갈등 있으면 나가는 거야. 나갔다 돌아와.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진짜. 근데 또 연어와 같은 종류의 책만 읽은 사람은 야, 참아. 참고 연어처럼 살아. 두 개를 다 읽은 사람은, 그죠? 이제는 상황을 따라서 판단을 해.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정보량이 판단을 결정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가장 놀라운 발견들을 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서로 의견이 다른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참 난감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건데,
사랑을 가르칠 때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그 말 이전에 네 몸처럼이 너부터 사랑하는 거다. 너 자신부터 사랑해야 된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 다 100% 거기 따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사람들한테 막 강의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강의를 10주짜리를 하고 있는데 한 3주쯤 하다가 무슨 책을 읽었냐면 사랑은 너 자신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건 가짜다.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온 책이 딱 한 권 나온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건 이 토론의 여지가 없이 맞는 말인 거야. 와, 강의하다가 얼마나 혼동스러워 이게. 가르치는 중인데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 그러고는 아예 그냥 그 청중한테 털어놔버렸어. 나 지금 이거 가르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책을 읽었다. 근데 나 이 책 보고 너 거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책을 소개를 해줘버렸어 아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 고민을 빨리. 그래가지고 이제 10주 그거 하면서 공동 토론을 해나가면서 이제 결국 찾아냈죠. 어떻게 찾아냈냐면 그 책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 자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이 비교어지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절대로 성경에서도 네 몸처럼을 너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한 어떤 귀절도 없다. 성경에는 너부터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실존주의가 나오면서 너는 사랑받을 존재다라는 말을 거기서 끌어온 거더라고. 근거를 다 대는데 뭐 논문으로 근거를 대버린 거야. 근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 맞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풀까 해가지고 결국 이 강의 종료할 쯤 찾아냈어 답을.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야 정반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냈냐면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받는 존재야. 그죠? 인생을 한 줄기 이렇게 놨을 때 여기까지는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 안 받으면 이제 인간도 안 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나이가 들면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게 균형이 잘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에 네가 니를 아끼듯이 남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 정확하다. 그런데 너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 너를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때가 어릴 때. 두 번째, 상처를 입었을 때. 네 자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 너를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넌 남을 사랑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근본적인 명령은 남을 사랑하는 거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때와 남을 사랑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그때 정반합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책을 만날 때 사람은 성장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견이 다르면 그 책을 안 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가요? 그렇죠. 생각 다르면 아예 그냥 접근을 안 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런 말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은 말은 바르게 하고 행동은 바르게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이 하는 바른 말까지 버리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이 하는 바른 말은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바르지 못하는 행동은 버려야 된다. 즉 행동과 말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라. 야 정말 제가 그 들으면서 그때 처음 그 인지할 때는 정말 너무 도정이 되는 깨달음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가 싫으면 그냥 그 사람 묶어서 다 버려. 네. 근데 정말 성인분자나 좀 생각이 바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류가 있어도 그 오류와 바른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류는 버리고 유익한 것은 취하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 거죠. 지금 네. 예전에 교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요구고, 좋아하는 것은 요구고 사랑은 능력이다. 그 개념이. 네네. 그게 뭐냐면 손봉호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참 와닿는 얘기인데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왼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 의무예요.
사랑은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 감정이 좋아지는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never.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은 미워 죽겠어. 근데 저 사람이 위험에 처했어. 미워 죽겠는데 위험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감정과 사랑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그 사랑은요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미워 죽겠어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도 갖고 있어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를 막 하는 거라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할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나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동기 의도가 보여지고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나를 보게 되어서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죠.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네네. 근데 예. 내가 더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이 감정적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내가 실제로 사람 간에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둘이서 막 저 친구 욕하다가 막 욕을 열심히 하는데 재밌어. 남 욕하는 게 진짜 재밌잖아요. 한참 욕을 하는데 갑자기 대화하다가 나도 저 친구처럼 했던 더 심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말끝을 흐르면서 나 다 그렇지. 속 얘기를 못하고 그렇지 하고 물러서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 처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니까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남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아야 될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남 용서를 잘해요. 근데 내가 용서받을 짓을, 그러니까 잘못을 많이 해놓고도 남 용서를 못하는 건 진짜 이건 나쁜 거고, 남을 용서할 줄 안다라는 것은 이제 제일 기본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가 나도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좀 높은 단계는 나는 그런 잘못을 안 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 네, 이런 단계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방금 이제 그 이야기로 원론으로 돌아가면 어쨌든 사랑과 감정은 구분하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의미, 이 사랑을 명령으로 보는 거지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명령이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너가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나한테 주어진 명령이다. 나한테 우리한테 명령이죠. 그래서 해야 된다. 감정이 없더라도 사랑은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명령. 네, 자비를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네. 불교의 자비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의 자비도 감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요? 아니 저는 너 자신을 알라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깊게 와닿아.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관계가 갈수록 너 자신을 알라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게 결국은 그 하나님 눈을 성경으로 통해서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라 나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이게 보면 볼수록 남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는 그 하나 더 보신다면 원수라는 게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원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인성이 뭐냐 이거지. 인성이 사전적으로는 뭐냐면요. 인성이란 항상 너그럽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럽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가장 어려운 단어가 항상이에요. 우리가 인성이 안 좋은 이유는 남이 잘해줄 때는 너그럽지만 남이 불편하게 할 때는 너그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요. 원수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단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너에게는 선물이다. 그 유대인들은 그 속담이 있죠. 가난한 자는 누구의 선물이다. 부자가 천국 가는 선물이에요. 만약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다면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얘기가 그거죠. 부자는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들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왼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너한테 원수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너가 받았던 용서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너를 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을 해롭게 했고, 그렇죠? 우리는 신을 해롭게 해서 결국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너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네가 그 용서를 되갚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선물은 가난한 자고 크리스찬의 선물은 왼수인 거예요. 대단하네. 역설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풀어주시는. 그렇죠. 그래서 유대에서는요, 진짜 부자들이 정말 그 나누지 않는 부자는 없어요, 유대인들. 거의 그건 아예 문화화돼 있어요. 네, 그 나라 사람은요, 자기네 백성이 어디 끌려가잖아요.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돈 빼와요. 2차 대전 때 다 빼왔잖아요. 돈 금식을 해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가 자기 백성이 어려운 처면요, 공동체에서 다 하루 금식을 해. 예, 금식한 걸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빼와요. 그게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의 유일한 길이 바로 가난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속담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신의 마음이죠. 이게 다 공통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약간 자비, 예. 사랑,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존재인, 신뢰가 좀 괜찮아. 이게 다 결국 그 자신에 대한 인간에 갖고 있는 그 본성에 대한 그걸 얼마나 자신 객관화시키냐, 이탈해서 그것의 관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관점을 틀로 보느냐의 관건이고 의미처럼 넘어서 메타인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결국 갈매기 조나단이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자기를 쫓아낸 사람 아니에요? 갈매기 족속이? 결국은 쫓아낸 원수에게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명령을 맞아요. 내려서 받아서. 예, 그렇죠. 예, 돌아와. 결국 같은 얘기인 거예요. 명령을 깨닫고. 책에서 그 제자들이 왜 쫓아내서 들어가느냐. 그래서 기관아니면 그걸 내가 이게 우리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교훈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중심된 공간적 배경이 현재 중심 공간이 바다 그리고 하늘, 그렇죠? 바다와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간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다는 생존 현장, 그 공간은 그 하늘은 자유의 현장. 근데 이 둘이 저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왜? 바다에서 생존을 못하는 갈매기들은 하늘의 자유를 못 누려. 그래서 계속 그 어선들만 따라다니면서 자유도 못 누리고 바다도 못 누리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갈매기 자신이 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했겠지만 그 나는 역량을 기르지 못해가지고 결국 바다의 생존성도 못 누리고 하늘의 자유로움도 못 누리는, 이게 이제 바로 공간을 바다와 하늘이라는 그 경계 속에서 나눠놨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갈매기가 있는 곳 자체이긴 하지만 거기서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 이제 하나 질문 들어가면서 해봅시다. 조나단과 다른 갈매기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나단과 다른 갈매기의 차이점 돌아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효정 이사님, 조나단과 갈매기의 가장 큰 차이점, 다른 갈매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새로운 걸 알고 있다. 그렇죠. 왜 스스로 질문했다.
자기 스스로 왜 갈매기는 그것밖에 날 수가 없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거리나 먹으면서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3번과 연결이 돼요. 주인공 조나단의 갈등에 대해서 말해보자 하고 차이점과 연결이 되죠. 예. 갈매기들은 이제 기존의 관념, 기존 그렇죠. 습관에 안주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소들이고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렇죠. 근본적인 좀 가고 싶어하는 갈망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장으로 넘어가면 갈매기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제 무덤 앞에서 제사 지내는 쪽으로 막 가버리잖아요. 그 본질이 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새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이 나는 것인데 나는 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 갈매기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생존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왜? 이제는 고기를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본질이 뭐냐는 거지. 그게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능력이 잘하게 되면 생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고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진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죠?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급할 것인지. 예. 어떤 인간이 본인에도 너무 그렇죠. 예. 생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예. 예. 사고를 잘하게 되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인간의 가치의 가치는 사고를 이끌고 갈매기는 날기가 잘 되는 순간 정말 마음껏 놀다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잖아요. 인간도 마음껏 놀다가 근데 그 일할 때 일하고 예. 2시간만 하고 예, 맞아요. 조나단이 그 날기를 연습할 때 보면 그 스토리가 참 비행사니까 그걸 알잖아요. 조나단 갈매기들이 빨리 날 수 있는 방법은요. 얘들이 날개가 커서 못 날거든. 그러니까 날개를 접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날개를 접거나 수직하강할 때는 날개를 완전히 붙여가지고 회전이 안 되도록 날개를 적절하게 잘 위치를 잡아주는 요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선회할 때는 날개를 약간 펴서 뻗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훈련들에서 그 감각적인 훈련들이 돼서 원하는 물고기들이 잡아먹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기가 고속으로 날 수 있는 방법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냥 날개 접고 떨어지는 거야. 그죠? 어마어마한 속도 아니에요? 예. 그 속도로 내려오다가 날개만 살짝 조절하면 그냥 휑 하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 총알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거지. 주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갈매기들이 봤을 때 총알이 뭐가 지나간 거야, 이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비행기사잖아. 그러니까 비행사의 눈으로 그 관점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관점을 그 소설 속에서 펼쳐나가는 거죠. 매나 독수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매 독수리는 그렇게 하거든. 그것을 이제 조나단이 매와 독수리를 만난 거를 새로운 세계의 친구를 만난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아까 그 인간은 보통 회피하는 도전인데 힘이 없으면 회피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나단이 결국은 성취감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나 그 선물 여기서 그래서 그 선물을 맡고 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갈매기의 본질이 나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제 인간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럴 때 잘못하면요. 이번에 개혁신학교 가서 인간의 인지력하고 이 인간의 사고력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본질을 신의 성품으로 보는 거야. 신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15분 이상을 토론을 했는데 안 바뀌어. 예.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예. 아, 이런 관점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본성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종교가 있어야만 그것이 맞는 말이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없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거든. 그냥 믿음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은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질적인 게 사고라는 것이 이미 철학적으로 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동물이고 나는 생각한다 존재하는 동물이고 이게 본질적인 역량의 본질이고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본질이거든. 근데 믿음의 본질을
인간 그 존재의 본질에 덮어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화토가 나는 거지. 예, 그 경험을 이번에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계를 못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싸우다가 나만 피 터지게 터져가지고 내가 항복해 버렸는데, 그런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서 잘 나가던 장로님, 사업가들이 기독교 교회 들어서 장로로 한 10년 지나면 진짜 바보돼 나와요. 그거 진짜 신기한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바로 이제 이런 이 역량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신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는 교회를 목사님들의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막 다니는 것은 교회 안에 쓸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 안에 막 묶어요. 모든 액션을. 그 사장이잖아요. 네? 사장이 나온 게 그거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그 얘기예요. 세상이 빛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건데,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를 했기 때문에 알죠. 왜냐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야 모든 자금이 교회 안에서 돌아. 나가는 순간 그쪽 교회 안으로 들어온 돈이 사실은 나가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권력 구조 같은 거예요. 예. 안에 받으려고 하는 예. 순간에 끊임없는 게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건 목자예요. 네, 거기까지 말하면 이제 좀 위험한 녹화되고 있어요. 이제 큰일 났을 때. 근데 유대인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요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잖아요. 랍비하고 신부하고 목사님하고 세 분이 모였어. 자, 주제가 뭐냐면 우리 헌금 어떻게 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하늘로 던져갖고 우측은 내 거, 좌측은 하나님 거. 상당히 그래도 공정하게 50대 50. 그랬더니 이제 카톨릭 신부님이 좀 더 자유로워. 나는 땅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땅에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 내 거. 동그라미 작게 그리는 거야. 근데 좀 현실적이죠 이제. 로데인 앞비가 있다 웃으면서 허허허. 나는 하늘로 던져서 올라가면 하나님 거 내려.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 헌금이 다 그 성전과 그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라는 걸 그냥 인식하고 있어요. 신에게 준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위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치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강조를 해서 안 드리면 죄의식이 생기면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런 게. 예. 그 차원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현실적인 믿음과 추상적인 믿음의 차이죠. 정말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다음 거 나갈까요? 제2부 첫 문장에서 과연 이것이 천국이구나라는 조나단의 독백, 그 다음에 안전한 비행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느니, 마지막으로 했더니, 그 다음에 자신을 추방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인데, 4번, 5번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그 조나단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기네 그 갈매기 지역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차원을 벗어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거기서 또 비행 훈련을 하잖아요. 과연 이것이 천국이나라는 저자는 무슨 의미로 이걸 했을까? 뭐 답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조나단이 그 세계 속에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하는 얘기는 저자는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름이 이런 게 나와요. 천국은 하나의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의 장소로 그냥 잡았는데 장소도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의 어떤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의 추구를 발생하고 만났을 때 그때의 천국이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어떤 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초월자가 자기 최고 이상의 성적자에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경제에는 맞아요. 그것을 네, 사람이라면 그렇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완전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속도를 넘어서면서 예. 거기서 천국을 맛보게 예, 되거든요. 그걸 인간과 동물사 다 틀리겠지만 제가 추구했던 그것이 완전히 도달했어요. 맞아요. 제가 이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전혀 다른 경험인데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운전을 할 때 그 고속 운전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급할 때 뭐 강의 시간 바꾸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뭘 느꼈었냐면 아주 초고속이었어. 근데 차들이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차가 거의 한 3분의 1이 빨라. 그러니까 뒷차를 안 봐도 되더라고. 나는 그냥 앞차만 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질러 다니는 거죠. 그 어떤 자유냐면 좌우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도 완전 자유. 예, 운전의 자유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네, 이제 그 자유는 그분들은 조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속도의 자유라고 그럴까? 앞으로 먼저 나갈 때 느끼는 점은 뒤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리게 갈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내가 불편하구나. 네. 굉장히 중요한 그때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뒤를 안 보는구나. 어느 순간 운전을 하는데 뒤를 안 보고 고속으로 가면서 앞만 보고 달리더라고요. 그런 그 과정을 봤는데 조나단이 갈매기로서 새인데 새의 본질인 속도. 네, 속도가 곧 새에게는 생존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리고 속도는 또 하나의 그 여행의 자유. 그리고 하늘에서 마음껏 자기 자신을 누리는 자유. 이게 본질인 날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더라는 거죠. 그럼 인간의 자유는 사고의 자유잖아요. 이 사고의 자유인데 인간은 이 둘을 묶어갖고 사고하고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가 없는 사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와 사고 이 두 가지에다가 언어까지 포함되는 인지라고 그러죠. 이 인지의 사고가 결국엔 자유의 핵심이 들어요. 네. 이게 되면 진짜 생존이고 뭐고 다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세웠던 계획이 뭐냐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의 능력에 모든 걸 투자해라. 너 능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해라. 이 메시지가 제게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갖고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모든 돈은 거의 다 투자했어요. 나이가 한 50대인데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한 번도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느낀 적이 없어요. 왜? 항상 돈은 따라다니더라고. 내가 움직이면 돈은 항상 따라왔어요. 언제든지. 투자만 해도 제가 지금 수십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은 내 옆에서 따라다니더라고. 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갈매기 꿈에서 말하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이 갈매기 꿈에서 말하는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박 원장님도 그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어설픈 능력은 괴로워요. 아주 괴로워요. 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아와서 너무 공감하고요. 모든 것을 능력에 투자해놨거든요. 근데 어설프면 맞아요. 어설픈 괴로워. 신도 고통스러워지죠. 예, 맞아요. 또 하나는 아까 천국의 요소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완벽함의 이론이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굿. 너무 좋아요. 여기 네. 요즘 여기 느낌이 있어요. 예. 맞아요. 사람과 완성된 어떤 형태. 예. 와,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좀만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예, 맞아요. 예. 능력만 가지고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외로운 사람이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들이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리더들의 모임이 그 부분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적절한. 네. 이 모임은 바로 보면서 왔어요 이거? 네? 보면서 왔어요 유튜브? 아이고 이거. 우리 우리 군남 선생님 뒷북 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왔어야지. 아, 네,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나단은 자신이 추방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환영받지 못할 줄 알면서 돌아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 이것과 연관해서 한번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돌아오려고 했던 마음,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 반대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생각 가지고 결국에는 가서 제자를 양성하여서 갈매기 세계를 바꿔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럴 때 그 느낌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과 그런 꿈들, 예,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상철 회장님 오늘 지금 어떤 면에서 회장님이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오랫동안 세무사 생활하면서 세무사들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장이 돼서 지금 말씀 많이 안 하셨지만 현재 세무사협회가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를 이 회장님이 가진 마인드가 있는데 그 마인드로 돌아가서 거기를 한번 정말 바꿔줘. 진짜 제가 볼 때 그 마음이에요. 권력을 잡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회장님. 내가 보면서 정말 와,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마음이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만약 권력을 잡으려고 막 그런 부정부패를 쓰고 한다면 진짜 옆에 안 있을 것 같은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너무 좋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현실이 이제 안 맞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저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개헌하라 그거 해야 된다고 또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 거기 가면 되게 힘들 텐데. 다니시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그 세무사 협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지금 돌아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내 자신의 문제고요. 결국은 내가 경험하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왔는데 이제 그런 것은 누군가는 또 해야 된다는 때문에 결국은 그 상별기한 같은 모습도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가장 그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쫓겨냈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긴 참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보면서 제 본질을 생각이 들어요. 본질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존재하는 존재이니, 내가 키한테 받은 미션이 뭔가. 그건 이제 사람이고 자기가 꿈이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그렇게 갈구했는데 그걸 얻었다는 거죠. 그 진리를 또 갈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갈구하는 사람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단한 나의 본질, 교사가 되고 싶었고 또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실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끝물이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유재 권장. 전 질문이 있는데 과연 다른 세계를 가게 됐었잖아요, 조나단이.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긴 했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은 근데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조나단은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 무리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어떤 삶의 형태일 텐데, 근데 그들은 돌아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생각 의지도 없었는데 조나단은 왔어요.
그럼 그들은 남아있는 거기에 만족하는 건가요? 우리 차이는 조나단은 그 기간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상황이었고 펠비스트리이기 때문에 과거를 잊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근데 다른 존재들은 역겁의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 거기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그들과 조나단의 차이는? 근데 방금 말한 갈매기 조나는 아주 빠르게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간 근데 이제 여행은 배움에 대한 엄청난 그 욕구와 재능이 있었어요. 세계가 층을 구분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층과 또 지혜를 깨닫는 층, 여기는 하나의 눈이고 또 하나의 층은 그 이상의 한계점을 도달해서 자유를 누리는 이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거죠. 이 자유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그 신적 존재도 다가가고 싶은 그런 쪽에 미션을 본질을 갖다가 그 배움을 주고자 하는 그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의 치라고요. 그러니까 미치네요. 예수님이 많이 왔던 것처럼. 진정한 초월을 겪은 사람만이 드는 생각. 그런 생각. 그런 그냥 관측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 누리면 끝나지만 그건 대중에게 주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 설리번 선생이나 장 찬학관 같은 그런 분들은 결국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경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시도를 했는데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안 돌아가 그냥 여기 남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좀 더 본인의 쉽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본질의 본질. 그러니까 뭐냐면 주는 것도 본질인 거야. 더 상위 본질이지 않을까. 내가 그 자신이 완벽한 존재만 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왜냐면 끊임없이 본질을 주거니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선교사들 세계에 보면요. 이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그 나가는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선교사도 있어요. 둘 다 선교사거든요. 근데 처음에 선교사들은요. 나가는 선교사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가서 해보고 나서 훈련받고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 나가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걸 진짜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있으면서 깨닫고 올라오는 애들을 훈련시켜서 돌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미션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개발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개발을 남들이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저기 조나단은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스승이 없었고 그 단계까지 쫓겨나고 모든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좀 주고자 했고 나 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살아갈 그 마음이 본성 그런 본질이라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내려오고. 어쨌든 이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은 깨닫는 자는 자기 자신이 이미 그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능력이 이미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사편 있잖아요. 사편 얘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래 고민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 가르치는데 자기가 죽고 나니까 다 이제 그 제사 지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음에 갈매기의 본질인 나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했던 게 목표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의 제도화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 사회와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우리 사회가 겪는 모든 동일한 건데,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류의 어떤 시스템을 내가 만들 때 모든 사람이 인간의 이 본질적 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도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만들어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참 오래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현재 현존하는 어떤 그 시스템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작은 단체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거기 지능지수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140이야. 예, 좀 소집단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또 집단이 이상하게 좀 그 이단성이 높은 그런 집단이 또 많아. 근데 이제 건전하면서도 그 악의 지능은 무한하다라는 글렌 도먼 박사가 속해 있는 공동체거든요. 거기는 아주 건전하면서도 지능이 140이야. 근데 지능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건전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전 인류에게 적용할 수 없을까 하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입에 이제 그 달고 다니는 말이 인류 평화라는 말을 쓰고는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발견한 이것을 정말 모두가 공유해서 서로 간에 정말 역량, 본질의 역량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저의 이제 그 마지막 그 소원 중에 하나가 사이버 커뮤니티예요. 현재 유엔에서 지금 500만 이상이 되면 웹사이트에서 500만 이상이 되고 유엔에다가 국가 신청을 하면 사이버 국가를 승인해 주거든요. 국민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각 국가의 오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사이버에 등록을 하고 이쪽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국적을 갖게 돼요. 예, 이게 이제 현재 그 유엔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걸 초국가라고 불러요. 왜냐면 땅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사이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초국가로서 한 나라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웹사이버 국가의 제도를 어떻게 지금 구상해 놨냐면 상권 분립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이 여기에 들어오려면 자격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코칭을 해라. 세 사람. 그리고 여기서 배우고 가르친 모든 것은 마음대로 쓰되 세 사람은 무조건 책임지고 돈 받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게 능력을 개발시켜 주라는 거지. 내 밑으로 들어온 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생존이 가능하게끔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코칭해서 놔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 사람 때문에 생존이 됐잖아요. 그럼 또 자기 밑에 세 사람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수익 대상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어떤 영화에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그 영화처럼 그렇게라도 하면 어떨까. 생존이 안 되고서 능력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존 때문에 능력을 개발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그런 사이버 국가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제 마지막 희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질문을 하나 예. 드리고 싶은 예, 말이 예. 있어요. 98쪽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더 이상 내가 필요치 않아 떠나가는 전화가라네. 다만 날마다 조금씩 더 그대 자신을 발견하는 것. 진정하고 무한한 존재인 플래치 시절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야. 그가 곧 그대의 스승이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실천하는 일이 그대에게 필요할 뿐이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무한한 스승을 찾으려고 그러고 무한한 롤모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스승이라고 딱 글쎄 들리면서 할 수 있다. 이 그룹에서 너 자신이 스승이다. 예, 그 지상 세계에서 내가 떠나가더라도 여기 스스로가 스승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자가 종교적인 색깔이 좀 자유주의. 자유주의. 문화사상 느낌. 자유주의. 시작을 보면 완전 이단을 추구하는 게 종교. 네. 저는 이제 많은 종교나 사상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중심으로 있는데 제가 가장 느끼는 인간이 무한히 나약하니까 크리스천에게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거에 대한 신뢰와 가지고 너무 중요했죠. 중요해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 초점은 나한테 맞지 않고 절대자한테 맞추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책이 또 그런 것 때문에 강한 한쪽의 종교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쪽은 굉장히 불교적인 관점으로 얘기하고 뒤쪽은 약간 기독교 느낌이 나지만 실은 뭐 종교
종교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설들이 나오지만 종교 아니고 우리 그냥 정치 집단부터 봐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그냥 조금만 조직도 그냥 만드는 거군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일단 이 책에서 우리가 작가가 쓰는 의도와 주장이 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고 발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제 실수는 이런 실수는 아니어야 돼. 내가 발견한 것이 작가가 말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 작가는 이걸 말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런 걸 발견했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발견한 것이 작가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의 배경, 작가의 삶과 그가 살아온 그 스토리, 그 사상, 이런 것이 이 소설 안에 그대로 문장 하나에 다 배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한 삶을 좀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이걸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쉽게 우리 남하고 만났을 때 대화할 때 저 사람 삶의 스토리 알면 지금 말 한마디가 다 그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이야기로 끌어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추론적 발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잘 분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과제 제출하신 우리 김영찬 선생님이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보고, 김영찬 선생님, 그리고 화면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네, 됐습니다. 그 화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화면을 제가 한글을 띄울 테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어떤 점이 유익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발견사항, 그러니까 어려웠던 점, 유익했던 점, 그리고 마지막 발견사항,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그 외에 더 추가할 사항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화면은 띄워놨습니다. 어려운 점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책만 읽을 줄 알았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작가의 의도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책을 읽고 그냥 느낀 점만 듣지 작가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이걸 하면서 책을 여러 번 읽기에 대해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앞뒤로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는데, 그런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번 책을 읽고 또 처음에 읽었던 것과는 또 다른 걸 또 발견할 수 있던 점이 유익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쪽,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이 책을 읽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따라 답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네네. 만약에 그냥 책 읽고 끝났다면 사실 깊이 있는 생각이 못 들어갈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책을 읽었는데 책만 읽었거든요. 말 그대로. 생각을 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우리가 설계형 독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만약 문학 작품을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하다 보면 내용에 충실해서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런 질문을 통한 사고 그래서 설계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 단계가 창의인지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지금이 이제 창의인지 형태가 스스로 돼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질문 패턴이 있죠.
우리 그 독후 질문 패턴 있잖아요. 그 질문 패턴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소설 한 권 읽고 그걸 가지고 막 질문을 만들어서 스스로 하고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해요. 혼자서 문제를 그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독서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독서 모임은 스스로 이런 책 한 권 읽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질문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궁금한 것도 질문하게 되고, 이야기의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독서 모임의 좋은 점. 혼자서 너무 멋쩍잖아요. 해놓고 질문 혼자 해놓고 답하고 혼자 답답해요. 예, 너무 답답하죠. 네, 예, 너무 답답해요. 예,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근데 독서 모임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이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모임이 그런 점에서는 최고 좋죠. 네, 어쨌든 그 하면서 지금 그 김영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거 작업 꽤 많은 페이지인데 하면서 유익한 점들이 좀 생각해보면 꼼꼼하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얘기하니까 지금 유익한 점 많이 찾기 어려운데 어쨌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다음 주에 볼 책을 제가 드리고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내용. 아까 한번 봤으니까요. 이거를 일단 그냥 이번에는 이걸 보내줄게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핵심 메시지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쪽에 가면 주제 부각 전략이 있어요. 인터넷 꼭 찾으셔야 돼요. 인터넷 찾으면 여기는 두 가지만 나왔거든요. 반복 기법하고 비교 대조 기법. 근데 인터넷 치면 주제 부각 전략이 여러 개 나와요. 이 책은 이 두 가지만 적용된 거고 예, 그 많은 주제 부각 전략을 책을 볼 때마다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의 소설 분석이에요. 이 이상은 없어요. 예,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분석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생각 해봅시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회장님과 대화하잖아요. 지금 반복 기법을 써서 나를 지금 설득시키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저 사람 나한테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비교 기법을 쓰고 있구나. 예. 그래서 말하는 본인이 잘 몰라요. 분석하는 우리가 하는 거지. 예, 말하는 사람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같이 이런 걸 용가하는 사람이나 상대방 딱 대화하면 벌써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뭐 하는구나 이게 다 지금 저야 하던 일이 그거니까. 그럼 거꾸로 예.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죠. 예, 저는 아주 그게 익숙해요. 예, 저는 굉장히 익숙하게 지금 딱 상대방 얼굴 보고 안 됐다 그러면 비교 기법을 쓸까, 아니면 묘사 기법을 쓸까, 아니면 정의 기법을 쓸까. 기법이 많거든요. 그 많은 기법들을 중에 찾아서 빨리빨리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설득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법들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 실제로 살면서 일어나는 거고, 요걸 잘 이용하면 흔히 말하는 최면술, 언어 최면술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심리조작. 예, 심리조작.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뜻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겠다 이러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립기술이에요. 중립기술.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평상시에 강의하거나 대화하거나 이거 하면요 정말 그 대화의 자유가 열려. 이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서로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상투마가 연애 기술을 강의하는 사람. 예, 맞아.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예. 위험합니다. 네. 예, 그런 건 위험하죠. 목적이 상대방을 이제 꼬시는 데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법을 생각하면서 쓴다라는 거, 그 저변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만나면 정말 훌륭한 소통가이자 훌륭한 배려가 되고, 예,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법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평생 이것만 연구했는데. 평생 했잖아요, 평생.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갈등 구조입니다. 예, 갈등 구조도 이제 대화할 때, 보세요. 대립을 하잖아요. 생존과 꿈. 그죠? 이렇게 대립을 시켜가지고 계속 이걸 가지고 대화를 풀어가는 거죠. 이제 영숙 이사님도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제 나한테 이런 지적을 해요. 막 이런 모양새를 내가 이런 기법을 쓰고 있다는 거를 이제 가끔 하나씩 찌르긴 한데, 저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 이해를 잘할까, 또 설득이 잘 될까. 제 목적은 상대방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같이 풀어나가는 거죠. 예,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갈등, 두세 개의 갈등. 그래서 대화하다가요, 두 개를 대립시켜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상대방 설득하는 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 구조를 쓰는 사람은요, 굉장히 설득 잘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발단, 전개, 이기, 절정, 결말인데, 이것도 대화할 때 오늘 내가 무슨 얘기부터 꺼낼까? 어린 왕자는 보아뱀 얘기부터 꺼내잖아요. 그 갑자기 무슨 얘기지 하다가 보아뱀 나오다가 그 비행기 사고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연결 잘 안 돼요. 어린 왕자가 제일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막 현재 왔다가 7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3년 전으로 이렇게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영화들은 그러죠. 요즘 영화는 현재 상황이 나왔다가 갑자기 과거로 쭉 돌아갔다가 중간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이 구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플롯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요, 제가 이번 독서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요거를 완전히 숙지시킬 거예요. 문학에서는 이거 모르면은 이 문학 분석 자체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숙지해야 실제 삶 속에서 이거는 진짜 이용되는 것들이에요. 안 그러면 진짜 수평적인 삶을 사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이걸 갖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강사들, 일반 독서 모임에서야 뭐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고 끝나도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돈을 받고 가르쳐야 되는 단계예요. 그렇잖아요. 예. 전공학과는 이게 무슨 학과가 있는지 문해창작과, 예, 문창과라든지 뭐 국문학과라든지 저런 까지 아니지. 별로 안 해. 저기 해봐서 알아. 이런 책 펴놓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아까 과제가 네. 주제 부각 방법에 대해서 더 찾아라고 예. 하세요? 아니 찾아서 뭐 정리하는 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 보고 찾아서 숙지를 하라 이거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음번에 또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책에서 계속 해가지고 몸에 배워야 돼. 나처럼 대화할 때 그냥 플롯이 나오고 그죠? 갈등 구조가 나오고 막 이게 자유롭게 사용되는 이 상황까지 가야 이게 여러분이 돈이 돼.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하도 많이 하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누락이 많지. 예, 자주 쓰는 것만 쓰게 되지. 이거를 기술적으로 다 쓰게 되면요, 진짜 멋진 한판 강의와 한판 소통을 이루는. 자,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에 계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